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과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에 관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일주일에 한 차프타씩 방송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제1장 암호화 기술의 발전과 블록체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1장의 목표는 첫째, 암호화 기술의 발전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전된 암호화 기술이 어떻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로 사용되기 시작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초창기 정보 암호 기술은 전쟁 때문에 발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은 이 에니그마라는 암호화 복호화 기계를 사용해서 작전 지휘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지휘 서신을 보내는 쪽에서도 이 기계를 사용하고요. 받는 쪽에서도 이 기계를 사용해서 복호화를 해가지고 명령을 하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상당히 위기에 봉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비밀팀을 만듭니다. 이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는 비밀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차출된 사람이 수학자 앨런 튜링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 1943년 12월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진공관, 여기 보면은 이제 진공관으로 이루어져 있죠. 1800개의 진공관을 사용해서 이 암호 해독 기계인 콜로서스를 발명을 합니다. 자, 이게 콜로서스입니다. 엄청나게 규모가 크죠. 왜? 진공관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콜로서스는 암호문을 푸는 그 용도로만 쓰였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초의 컴퓨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초의 컴퓨터를 ENIAC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역시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졌지만은 탄도, 그러니까 이제 대포나 뭐 이런 것들을 쏘면은 그 탄도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이 ENIAC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보안 쪽에 해독을 위해서 만든 이 콜로서스가 오히려 더 컴퓨터의 원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요.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에니그마를 만드는 에니그마에 대응하기 위해서 콜로서스를 만드는 그 내용들이 재미있게 전개됩니다. 그 주인공이 앨런 튜링입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결국은 독일군의 암호화된 문장요, 지휘요. 그러니까 이 기계로 암호화된 것을 이 기계가 풉니다. 풀어서 독일은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영원히 이제 이 사건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기록에서 지워집니다. 지워지고 결국은 이 앨런 튜링도 나중에 죽게 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에니그마 암호화 장치는
대칭키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장치입니다. 대칭키 암호화 기술은 이 대칭이라는 말이 암호화를 하는데 사용하는 키와 나중에 복호화를 하는데 사용되는 키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 비밀키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대칭키 기술은 상용화되는데요. 1973년도에 IBM에서 DES라는 대칭키 암호화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걸 푸는 그 콜로서스 같은 기계가 콜로서스는 진공관으로 만들었지만은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IC, 그 다음에 아주 빠른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 DES 정도의 그 암호화된 그 비밀문은 쉽게 풀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콜로서스 같은 기계를 PC에서도 수행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DES가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공개를 해서 AES를 만듭니다. AES는 그 벨기에에 가면은 루벤 가톨릭 대학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유럽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여기서 이제 빈센트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발명을 합니다. AES를요. 그때가 1998년도입니다. 자, 이 대칭키 암호화 기술은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공개키 암호화 기술과는 완전히 다르죠. 왜 그러냐니까 공개키 암호화 기술에서는 퍼블릭 키, 공개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 개인 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서로 같지 않는 키를 사용합니다. 근데 대칭키 암호화 기술에서는 이것과 이것이 같죠. 같은 겁니다. 2차 세계대전 1943년부터 대칭키 기술이 쭉 이제 사용되고 오다가 1970년대에 들어왔어. 1970년도에. 이때는 이제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하고 컴퓨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그런 때입니다. 공개키 시스템이 발명이 됩니다. 주역들은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요. 이 사람이 머클입니다. 머클은 비트코인의 그 머클 추리, 머클 루트 그 머클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헬만입니다. 헬만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전기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DP입니다. 약간 좀 괴짜인데요. DP입니다. 이 DP는 MIT에서 그 수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그 튜링, 아까 그 2차 세계대전 때 콜로서스를 만든 그 튜링요. 이 튜링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튜링상은 IT 쪽에서 노벨상에 버금갑니다. 그 튜링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상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늙어가지고 DP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헬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공개키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을 안 하고 뭘 했느냐 하면은 대칭키가 있으면은 암호화를 할 때 사용하는 키, 이 암호화하는 쪽이고요. 인크립션. 그 다음에 복호화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보내면은 그 암호로 된 그 문서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복호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디크립션이라고 하는데 이 복호화를 하는데 사용되는 키, 이게 동일하다고 그랬죠. 대칭키에서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떻게 이 두 사람에게 이 동일한 키를 어떻게 잘 다른 사람은 모르게 이 두 사람한테만 보내주느냐 하는 그 기술을 연구한 게 DP-Lman 머클 키 익스체인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대칭키를 어떻게 이 대칭키를 인터넷상에서 요 두 사람에게만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하는 그 기술이 이 DP-Lman 키 익스체인지 방법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그 다음에 RSA 기술을 만든 겁니다. 요게 이제 공개키 시스템 기술인데요. 그게 이제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이름을 따서 RSA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RSA 암호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개키 기술 시스템을 다른 말로 RS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SA. 그래서 이 공개키 시스템은 기술은 이 세 사람이 원리를 발명한 여기에서 나왔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DP와 엘만은 머클, 이걸 이제 원래는 이게 이런 기술을 이 머클, 얘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DP와 헬만이 그걸 또 발전시켜서 이 DP-Lman 키 익스체인지 기술을 발명한 겁니다. 공개키 시스템은 그 RSA 시스템요. 공개키 시스템은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 요거를 이제 짝으로 만듭니다. 짝으로. 항상 짝으로 만듭니다. 하나만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항상 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떤 수학적인 랜덤 넘버에서 아주 큰 그 랜덤 넘버에서 그 키 제너레이션 프로그램을 작동해서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키는 요거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되고 요 퍼블릭 키는 완전히 대중에게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요. 그래서 퍼블릭 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퍼블릭 키도 두 개의 정수로 이루어지고요. 프라이빗 키도 두 개의 정수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5, 14, 11, 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숫자로 이야기했지만 실제 값은 이렇게 큽니다. 이 프라이빗 키를 예를 들어 보면은 프라이빗 키 실제
이게 DN으로 표시되는데 요거요. 요게 D고 앞 정수가 D고 뒷정수가 N인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큰 숫자입니다. N가 이렇게 크고요. D가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이빗 키로부터 퍼블릭 키도 마찬가지고요. 퍼블릭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되니까 퍼블릭 키는 공개되기 때문에 이 퍼블릭 키로부터 프라이빗 키를 절대로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는 아니지만은 거의 컴퓨터로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죠. 나중에 양자 컴퓨터 나오면 모르겠지만은 그전에는 이게 퍼블릭 키로부터 공개된 퍼블릭 키로부터 프라이빗 키를 유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퍼블릭 키는 공개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 이제 알리스고요. 알리스고 알리스에게 뭔가 비밀 문서를 보내고자 하면은 그 비밀문을 보내고자 하면은 알리스의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문장을 암호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키 자체가 정수값들이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도 정수로 변환을 해야지 되겠죠. 수학적으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정수로 변환한 게 여기 2라고 합시다. 요 메시지가요. 이면은 그거를 이제 요 숫자 요걸로 5승하고 그 다음에 다음 숫자 요걸로 모두 계산을 해서 나오는 나머지 값을 이렇게 요게 암호화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암호화된 문장은 요게 되는 거죠. 그때 뭐가 적용됐냐면은 요 퍼블릭 키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퍼블릭 키가요. 그래서 이 복화 쪽을 보면은요. 복화 쪽을 보면은 요걸 보내면은 암호화된 4라는 숫자를 보내면 요걸 받아서 여기 이제 개인 키를 갖고 있잖아요. 알리스가 개인 키를 요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키를요. 이런 개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리스는 자기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1승 하고요. 요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요걸로 모두 하면은 요 2가 나옵니다. 그 2라는 것은 요 메시지를 의미를 하죠. 공개키 암호화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수신자가 여기서는 바보고요.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알리스입니다. 먼저 수신자가 사전에 비밀키 생성 알고리즘을 통해서 바보의 공개키와 바보의 개인키를 만듭니다. 공개키를 만들고는 이것을 공개키를 통신 채널을 통해서 인터넷이죠. 그러니까 통신 채널은 이거는 뭐 암호화된 통신 채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통신 채널을 통해서 공개된 인터넷이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이 바보의 공개키를 보냅니다. 그럼 이건 공개키는 공개되는 키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누가 받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알리스는
이제 바보의 공격키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서 암호를 합니다. 그런 후에 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바보에게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인터넷이 보안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 인터넷은 보안이 안 돼 있다고 하지만은, 여기서는 암호화된 메시지 형태로 가기 때문에 해커가 이 메시지를 획득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직 인터넷을 통해서 받은 이 바보만이 복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메시지를 복호화해내는데요. 이것을 복호화해내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키가 뭐냐니까 바보의 개인 키입니다. 입력으로 들어가는 키가 바보의 개인 키입니다. 만약에 해커가 여기 있다면은 해커는 이 복호화 알고리즘을 알고 있고 이 바보의 공격키를 알고 있더라도 바보의 개인 키를 모르기 때문에 해커는 이것을 복호해내지를 못합니다. 이 메시지를 복호해내지를 못합니다. 오직 바보만이 복호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복호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보만이 개인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해시 함수가 중요한데요. 해시 함수는 전자서명에서 암호화폐 채굴까지 광범위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사진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사진 정보를 해시 함수를 통과시키면은 요런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나오고요. 메시지 다이제스트 MD라고 합니다. 해시값, 해시값요. 이런 해시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가 중요한 이유는 요 사진이 입력으로 들어가서 해시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출력으로 요 값이 나오거든요. 해시값이. 그러니까 요 사진에 고유한 해시값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요것으로 구분할 수 있죠. 다른 것과는. 근데 요거로부터 거꾸로 요 값이 있으면은 이 사진이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원웨이라고 하는데요. 원웨이. 여기서 이렇게는 만들어지지만은 여기서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성격이 이제 해시 함수의 중요한 성격이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성격은 자, 이런 어떤 2TB짜리의 그 배너 같은 그런 영화가 있다고 합시다. 영화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엄청나게 긴 그런 데이터가 있고. 자, 그거를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도 요 해시 값을 보면은 길이는 요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죠? 길이는. 이 데이터의 크기에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요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요런 문장을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도 또 똑같은 길이의 이런 해시 값이 나옵니다. 값은 다 다르죠. 그래서 달라서 요 각각이 요거는 요거를 의미하고요. 요거는 요거를 의미하고 요거는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메시지 다이제스트인데요. 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 중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데서 이용되는 함수 이름을 이제 256이라고 하는데요. SHA 256이라고 하는데 그걸 사용하면은 요 해시 값이 64개의 문자 출력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해시 값은요, 헬로의 해시 값 이렇고 헬로 월드라는 비슷하지만은 그 해시 값은 예, 이것과 이거를 비교해 보면은 예,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헬로 조라는 해시 값 이것도 비교해 보면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길이만 똑같을 뿐이지 값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자서명에서부터 암호화폐 채굴까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해시 함수는 비트코인의 블록을 만들 때,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서 그 채굴을 할 때 이용이 됩니다. 요 하나의 그 블록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블록은 그 크게 요 블록 헤더와 블록의 바디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블록 바디 부분은 요 트랜잭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알리스가 바보에게 1비트 코인을 보낸다. 홍길동이 박문수에게 0.5비트 코인을 보낸다. 그런 트랜잭션들이 쭉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비트코인에서는 10분 동안 발생하는 그 트랜잭션들을 블록이 저장을 하는데요. 보통 이 N 값이 비트코인에서는 10분 단위에 일어나는 트랜잭션들이니까 N 값이 한 200에서 한 1000개 정도 되나요? 2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0분 동안 일어나는 트랜잭션. 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저장하느냐면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트랜잭션들을 이렇게 이전 처리 형태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해시 값, 압축하다가 좀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에 대한 해시 값, 쭉쭉 이렇게 해시 값을 만들고요. 해시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요거 두 개에 대한 해시 값, 요거 두 개에 대한 해시 값, 또 해시 값을 또 구하고요. 그 나온 해시 값들을 또 해시 값,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해시 값이 그 블록의 머클루트 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머클루트 해시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록 헤드에는 그 프리비어스 블록 해시 값이 있는데 이것은 이전 블록, 만약에 요게 하나 n-1 블록이고요. 요게 n 블록이라고 하면은 그 블록 해시 값은 이 전체 헤더 내용에 대해서 헤더 내용은 요거에 대한 해시 값은 요게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요.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채굴자가 채굴을 해서 채굴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해시 값을
우리가 블록 해시값이라고 합니다. 입력을 요걸 집어넣었어요. 요걸 집어넣어서 입력을 요걸 집어넣었어요.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서 나온 그 채굴 작업을 통해서 나온 블록 해시값을 블록 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블록에는 항상 이전 블록 해시값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전 블록 해시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전 블록 해시값이. 그 다음에 이제 요 난스 값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채굴 작업으로 어떻게 현재 블록의 해시값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암호화폐 채굴에 해시 함수를 이용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해시 함수가 이용이 되죠. 해시 함수가 이용이 되고요. 이게 이제 마이닝이라고 하는 채굴 부르는 이걸 암호화폐 해시 풀이라고 합니다. 풀이요. 풀이. 문제를 푼다는 뜻입니다. 문제풀이. 그래서 이 해시 함수의 입력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니까 입력에 들어가는 게 그 이전 블록에서 사용된 블록 해시 대표적인 게요. 머클루트의 해시. 머클루트의 해시는 그 블록이 바디 부분에 포함하고 있는 트랜잭션들에 대한 최종 해시 값이죠. 그 다음에 난스, 여기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 블록 해시, 난스, 루트 해시, 여기 트랜잭션들에 대한 이 해시 값이죠. 그래서 이 문제풀이란 것은 문제풀이라면 문제풀이의 난이도가 있잖아요. 난이도가 뭐냐면은 블록 생성 난이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미리 정해진 어떤 해시 값보다 작거나 같은 해시를 생성할 때 그때 그것이 블록 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해시 함수를 통과시켰는데 요거에 대해서요. 요 정보를 가지고 해시 함수를 통과시켰는데 나오는 해시 값이 목표 값보다 작으냐 하면은 이제 난이도를 만족했으니까 문제풀이가 끝났는데 그렇지 않다. 목표 해시 값이 목표 값보다 크다. 그러면은 노가 돼가지고 요 난스가 1을 증가시킵니다. 요 숫자를요. 요 숫자를. 그래서 요 난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 번만 사용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처음 채굴을 시작할 때 난스 값이 0에서 시작하고요. 자, no. 목표된 해시 값이 나오지 않으면은 얻지 못하면은 시도가 실패했다 그래요. 난스를 1을 증가시킵니다. 요 난스 값을요. 1을 증가시켜서 또 한 번 요거를 가지고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러면은 무수히 이게 뱅글뱅글 돌 거 아닙니까? 무수히 뱅글뱅글 돌 겁니다. 그러다가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목표 해시값이 나왔다. 즉 해시값이 목표값보다 작은 값이 나왔다. S가 됐죠.
S가 됐죠. 그러면 이제 그때 만들어진 해시값이 블록 해시값이 됩니다. 블록 해시. 예. 이 블록의 블록 해시값이 되는 거죠. 예. 블록의. 만약에 예. 예. 이전 블록, 새로운 블록을 만들려고 할 때,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 여기 새로운 블록을, 블록 해시값을 만드는 겁니다. 요 이전 블록 해시란 것은, 그때 여기 들어갔던 값은 요 블록의 해시가 되는 거고요. 블록 해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채굴 로드가 하는 건데, 채굴 로드가 경쟁적으로 합니다. 경쟁적으로 해서, 예, 이 S, 이게 이렇게 만족되면은,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목표 해시를 찾아내면은, 이제 블록 채굴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채굴 성공 블록은 모든 풀로드에게 전파를 합니다. 네, 블록을 전파를 해주고요. 예, 비트코인이면 이 풀로드가 뭐 한 10,000개 이상 있습니다. 모든 풀로드에게 전파를 해줍니다. 탈중앙화 되어 있다는 게 이 풀로드가 분산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것들에게 모두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풀로드들은, 분산되어 있는 풀로드들은 각자 새로 만든 그 블록을 검증을 하고요. 예, 합의가 됐으니까 블록체인에 블록을 확장합니다. 그러면은 채굴 성공 노드에게는 보상이 주어지고요. 풀로드는 새로운 블록을 자기가 갖고 있던 블록체인 4분에 추가해서 그 블록체인을 확장을 해나갑니다. 예, 해시 함수가 인증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 여기 프라이빗 키가 있고요. 퍼블릭 키가 있고, 여기 짝으로 작동하고요. 그 다음에 해시 함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A가 A측이에요. B측에게 전자 서명과 함께 문서를 보낸다고 합시다. 문서를 보낸다고 하면은, 자, 이제 A측에 보낼 이런 문서가 있죠. 데이터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입력으로 해서 해시 함수를 통과시키면은, 자, 여기 해시 값이 만들어지죠.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해시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를 요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요. 요 프라이빗 키요.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RSA 암호화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니까 전자 서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자 서명을 요 문서에다가 요 전자 서명을 붙여요. 요거를 여기다가 붙입니다. 붙여서 요걸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보내고요. 보내면은 B가 이걸 받아서 이제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걸 분리합니다. 요 받은 거를 데이터 파일과 전자 서명으로 분리를 해서요. 데이터 파일을 받아서 똑같은 해시 함수를 적용을 시켜서 해시 값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전자 서명의 퍼블릭 키, 이번에는 요 키를 적용하는 거죠, 키. 요 퍼블릭 키를, 그러니까 H측의 퍼블릭 키입니다. 이게 H측. A 퍼블릭 키입니다. A 퍼블릭 키. A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복호화를 하면은 또 해시값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B측에서는 요거와
요거를 비교해서 같으면은, 서로 같으면은, 아, 이 문서는 A가 보낸 게 맞다. 예, A 측이 보낸 게 맞다. 예. 두 번째, 문서가 손상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인정하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하면은, 이 H의 퍼블릭 키에 해당되는 개인 키는, 이 개인 키요. A의 개인 키는, 이거는 A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B 측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느냐면은, 아, 이 문서는 A가 보낸 게 확실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 거래, 이게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잭션. ACTION. 암호화폐 트랜잭션의 핵심 기술은 개인 키와 공개 키의 사용입니다. 트랜잭션 구조를 보면은 모든 트랜잭션은 여러 개의 입력과 여러 개의 출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잭션 3, 요걸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입력이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출력이 3개로 이루어져 있죠. 예, 요 수수료 포함해서요. 자,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은, 입력은 뭐냐니까, 이전에 이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의 어디에 블록에 저장되어 있겠죠. 이 트랜잭션 2도 블록체인의 블록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로부터 이제 이 트랜잭션 3는 일단 자금을 갖고 와야 돼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 출력, 각 올 트랜잭션 출력을 입력이 언급하고 있고요. 입력이. 근데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을 설계할 때 한 번 가져오면은 이 출력에 있는 모든 비트코인은 몽땅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미사용 출력을 정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간편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 갖고 와버리면은 얘는 사용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용된 출력은 블록체인에 기록은 되고 있지만은 이거는 거의 뭐 기록만 확인하기 위한 거지 안에는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 3를 보면은, 자, 이 트랜잭션으로부터 4비트코인을 갖고 오죠. 아까 여기서부터 5비트코인을 갖고 왔죠. 요 입력은 여기서부터 4비트코인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출력으로 여기 이제 앨리스 주소라고 하면은 앨리스가 나중에 갖고 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 6비트코인을 집어넣고요. 나머지 2비트코인은 트랜잭션 3의 소유자 자신에게 요거 출력으로 주소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채굴자에게 주는 거래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여기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5비트코인을 갖고 왔고 4비트코인을 갖고 와서 이렇게 출력으로 각각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출력 주소로요. 자, 요거 트랜잭션 3를 한번 봅시다. 트랜잭션 3. 요걸 중점적으로 요 트랜잭션 2에서 요 출력. 트랜잭션 2에서 요 출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요 입력. 트랜잭션 3에서 요 입력. 요 입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자, 입력은 이 출력으로부터 뭔가 돈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출력 입장에서는 여기에 스크립트, 그래서 이 스크립트라는 게 간단한 프로그램인데요.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스크립트, 그건 아무나 돈을 갖고 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정말 개인 키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돈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게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이 입력에 뭐가 들어있느냐니까 서명이 들어있는데요. 전자서명. 서명이 뭐냐면은 개인 키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퍼블릭 키가 뭐냐면은 공개 키로 인출할 주소가 지정되는 겁니다. 공개 키로요. 요 주소요. 주소. 요 출력의 주소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돈을 이쪽으로 인출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공개 키인데 어떻게 이 주소를 이야기하느냐, 그 의문이 들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공개 키하고요, 공개 키하고 주소하고는 거의 같이 사용됩니다. 예, 그 이유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합시다. 예, 공개 키와 비트코인 주소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개 키 시스템은 비밀키 생성 알고리즘을 통해서 공개 키와 개인 키를 짝으로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공개 키가 만들어지면은요, 공개 키는 두 개의 정수 XY로 만들어지죠. XY. 정수 X와 정수 Y로 만들어집니다. 아주 큰 정수 X와 정수 Y로 만들어집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네트워크 한 바이트를 추가했어요. 이 정보를 입력으로 해서 해시 함수를 통과시키고, 또 다른 어떤 이런 종류의 해시 함수를 또 한 번 더 통과시키면은, 예, 이와 같은 내용이, 20바이트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걸 체크할 수 있는 체크 필드를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온바이트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베이스 256 이런 것들로 변환합니다.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 헷갈리지 않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0과 대문자 O, 이거는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게 없도록 하는 그런 인코딩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주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키에서 뭔가 이런 어떤 해시 함수를 거쳐서 이 비트코인 주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공개키가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주소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채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